늦은 시간에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이렇게 공부하시는 열의로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 향학열이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뭐 길게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학기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실무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하나의 아주 그 세상의 큰 면 중에 아주 작은 면을 한번 이렇게 또 실무 파트를 같이 이렇게 나누고 질문도 받고 또 경험했던 이야기도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제가 지금 한국은행 외환심사팀이라는 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제부에 있는 외환심사팀인데 여기서 이제 하는 일은 주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외환 거래에 대해서 어떤 관련된 어떤 허가나 신고도 받고 그걸 이렇게 인정도 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그냥 그렇게 크지 않거나 아니면 정형적인 거래는 은행 가서 이제 이렇게 은행 가가지고 이제 뭐 유학생 자금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해외 직접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데는 은행 가서 이제 업무를 하시고 그 중에 좀 복잡하거나 아니면 뭐 파생금융 상품이라든지 또 그 안에 또 우리나라의 그 어떤 외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는 이제 한국은행에 와서 허가나 신고를 받고 또 일부 부분은 이제 재정경제부에 가서 허가나 신고를 받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직접 허가하고 신고를 받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 본인들이 하고 있는 외환 거래가 이게 허용되는 거래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이제 외환 거래 제도에 관한 법령 규정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해주고 답을 해주면 이제 그걸로 이제 허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환 거래 제도에 관련 법령이 지금 현재는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이 외국환 거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여기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 규정. 이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규정은 이게 이 1998년도 이게 9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98년도 이전에는 이게 이제 외국환 관리법이라고 이런 관리법 체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97년도에 우리나라에 IMF 외환 위기가 오면서 우리의 자의반 타의반으로 외국환 거래를 우리가 굉장히 자유화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이전에는 외국환 관리법인데 지금은 외국환 거래법으로 바뀌어서 이 외국환 관리법과 외국환 거래법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외국환이라는 것은 이 외국환이라는데 이 외국환이라는 것은 이 한자 이 환 이렇게 할 때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이제 여기 계신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바로 거래를 하면서 결제를 하지 못하고 멀리 격지간에 떨어져 있을 때 뭐 외국에 있다든지 아니면 부산에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일본에 있다든지 했을 때 거래의 결제를 위해서 은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3자인 은행을 통해서 결제할 때 그것을 환이라고 합니다. 환이고 외국에 있는 외국과 결제를 할 때를 외국환이라고 그러고 내국하고 결제할 때를 부산에 있는 사람과 은행을 통해서 결제할 때를 내국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외국환이라는 것은 결국은 외국환 이 어떤 거래를 하고 그걸 외국환으로 결제하는 데 대한 어떤 그런 관련 법입니다. 그런 법들이
여러 가지 산재에 있는데 이 법이 여기서는 이게 약 30개 정도 조문밖에 안 돼요. 30개 정도 조문. 여기도 30개 정도 조문이에요. 여기가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여기가 한 10장 해가지고 엄청나게 방대한데 여기는 그냥 원칙만 정해놓고 여기도 약간의 원칙만 정해놓고 대부분을 여기다 정해놨습니다. 여기다. 이 규정에 다 정해놔가지고 이 규정은 여기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이고 여기 이제 그 국회를 통과한 법이면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장관 고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다 이제 관공서도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일반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고시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공문입니다. 공문으로 이렇게 뭐 그 안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의 이름으로 발신되는 공문이 우리나라 외국한 거래 제도를 규율하는 법령 이걸 다 보충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거기 하나의 이제 지금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만 하나의 책으로 이 정도 두께의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만드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제가 이 작년에도 이렇게 많은 개정을 할 때 이제 이 규정 개정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외국한 거래 규정에 한 3분의 2 가량을 제가 썼습니다. 써가지고 그게 이제 재경부에 전달되고 재경부에서 이제 고시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라는 게 엄청나게 이게 실무적인 관계고 실무자들이 아는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 규정을 가지고 외국한 거래를 할 때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뭐 여기 가면 되고 여기 가면 안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런 거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다 규정에 어떤 실무적인 면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한 거래법은 이렇게 이제 거래법 시행령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1999년에 외국한 거래법이 만들어질 때 97년 11월 달에 IMF 외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그 외환 보유고가 300억 불도 안 됐어요. 300억 불도 안 됐는데 지금은 한 2천억 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아주 적을 때는 외환 거래 제도가 환율과 연계되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율 제도하고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데 1999년 이후로 2천억 불이 되면서 우리나라 외환의 환율 움직임이 그냥 자유롭게 돈이 자유롭게 입출하면서 시장에 의해서 결정돼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보다 이제 외국환을 관리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외국환을 왜 관리를 합니까? 외국환을 왜 관리를 하는가 하면 결국 미국 같은 나라는 외국환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도 미국은 뭐냐면 대부분의 자금들이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미국은 그냥 자기 나라 돈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자기 나라 통화가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닌 나라는 이 외국환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이제 그 결제에 쓰이고 소용이 되기 때문에 이 외국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데 이 외국환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2천억 불이 많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그 2천억 불 소유하는데 이게 대부분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소용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이 한국은행에 쌓이는 외환 보유고는 대부분이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원화를 팔고 이 외화를 사가지고 이렇게 시장에서 사서 이제 이렇게 외화가 이렇게 이제 쌓이는 건데 이 원화를 팔면 이제 여기서 원화 시장에서 원화가 많아지니까 여기 잘 아시겠지만 이제 통화량이 많아지면 결국 그 인플레이션의 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죠? 인플레이션 요인이니까 그 인플레이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지금 현재 물가가 1,000원 하던 것이 1,100원 되면 100원만큼 국민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화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한국은행에서는 다시 또 이 원화를 흡수하기 위해서 이 통화안정증권이라고 발행합니다. 통화안정증권. 이 통화안정증권은 뭐냐면 결국은 원화가 너무 많이 이렇게 그 시중에 나돌아다니니까 한 5%나 뭐 2%에서 5% 이렇게 이자를 이렇게 준다고 하고 이제 증권을 발행하면 결국 이제 이 증권 대신에 또 돈이 다시 또 한국은행에 들어오는 거죠. 돈이 들어오고
시중에는 돈은 안 풀렸지만 이 정권은 풀려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는 또 한국은행에서 나가야 됩니다. 한국은행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 저희 한국은행에서 나가는 돈은 전부가 이제 이 발권을 해서 나갑니다. 그게 돈을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조폐공사에서 인쇄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다 이제 나가니까 이자만큼 계속 나가고 또 이 원금 상환 부담이 돌아오면 원금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시 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이 재정 적자가 나면 국고에서 이렇게 메워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천억 불의 이 외환 보유고를 자랑하지만 사실은 이 상당한 정도의 국민들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전에 우리나라 외환 제도가 선진 각국에 의해서 많이 뒤떨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환을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개 나라들은 대개 자기 나라 수준에 맞는 이제 외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환이 이렇게 많이 풀리는 게 지금 OECD 가입 이후로 96년에 OECD 가입 이후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외의 어떤 많은 나라들과 이제 어깨를 겨루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어떤 외환 제도를 적극적으로 자유화해 왔는데 뭐 태국이나 아니면 뭐 인도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각기 자기 나라 수준에 맞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외국환 거래 제도가 이렇게 많이 자유화할 정도의 수준이 있느냐는 이제 한번 이렇게 대시볼 볼 부분이 있는 정도로 우리가 이제 빨리 이렇게 자유화 속도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요즘 최근에 이렇게 그거를 많이 들으시죠. 뭐냐면 한국의 외국환 거래 제도가 아까 잠깐 들으니까 부동산 학과도 계시고 그러는데 해외 부동산 사는 취득 제도가 자유화됐다니 뭐가 자유화됐다는 것들을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외환 자유화 속도가 우리나라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빨라가지고 거의 지금 평가를 해보면 OECD 가입 국가 안에서도 약 10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외환 자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 5월 달에 싱가포르에 가서 한번 이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 제도에 대해서 다국적 기업의 이제 CFO라고 그러죠. CFO가 이제 왜냐하면 그 다국적 기업들은 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이제 트레저리 센터를 대개는 이제 아시아권 같으면 홍콩 아니면 싱가포르에 두고 있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규모가 크니까 이제 우리나라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많죠. IBM이나 작게는 청바지 만드는 리바이스, P&G, 여러 가지 다국적 기업들이 많은데 이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노키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결제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다른 나라는 잘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외국환 거래 결제 제도가 상당히 까다롭다 이제 이런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은행에서도 까다롭게 하고 한국은행에서 까다롭게 해서 그렇지만 대개 이제 CFO들이 불만이 이제 뭐냐면 한국의 외환 제도가 중국, 인도, 한국 그런 순이다. 그러니까 중국, 인도가 꼭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낮은 계층을 할 때 한국 외환 제도는 굉장히 못하다면서 굉장히 불만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한 그 외환 제도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거래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거 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금융기관 CFO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나라 외환 제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러 제가 갔었습니다. 갔는데 여기 이렇게 이런 강의실에 이제 거의 이제 강의실이 다 찼어요. 차가지고 제가 느낄 때는 이게 뭐냐면 이 한국 사람이면 좀 이렇게 동양인이 볼 때는 서양인들이 이렇게 머리도 노랗고 눈도 이렇게 파랗고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한국 사람 제 말을 굉장히 열심히 듣는 게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경제 규모가 크고 한국에 그만큼 이제 뭔가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 이렇게 거래하려고 듣는데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질문도 하고 한국에 과연 이런 제도가 있느냐, 한국의 어떤 제도가 과연 이렇게 자유화되느냐 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표현하는 걸 보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상당히 대단하게 이렇게 규모가 커졌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서 이제 하려는 어떤 자금 관리 센터를 우리도 이제 그 동북아 금융 허브라고 들어보셨죠? 동북아 금융 허브. 동북아 금융 허브 같이 우리나라도 외환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외환 거래 제도를 굉장히 빨리 이렇게 자유화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지금 제도는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선진화되어 있어서 작년에 이 외환 거래 제도를 자유화하면서 많은 법과 규정을 바꿨는데 바꾸는 과정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빠르다, 너무 늦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하는 것들이 의견이 많이 개진되고 저도 이제 이거는 좀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 제도의 어떤 현황과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는 어떤 이제 글을 하나 썼는데 그걸 또 기자가 보고 이제 그걸 인용하면서 이제 제가 그 기자하고 인터뷰는 안 했는데 한국의 외국환 거래 제도가 이렇게 자유화되는 방향은 맞는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이 기자가 써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서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이 외국과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외국과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국환에 대한 어떤 거래제도 이거를 한번 이렇게 같이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외국환 거래제도가 뭐고 어떤 형태로 있는지 이런 거를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개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 이게 이제 굉장히 실무에 관한 법입니다. 실무에 관한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학교에서 이런 외국환이라는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무자들이 하는 이야기지 이게 뭐 대학에서 학문적으로 이 외국환 거래법을 다루고 외국환 거래제도를 다루는 거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이 외국환 거래제도를 접하기 위해서는 직접 이 분야에 들어가서 이렇게 접해야 되는, 접하지 않으면 대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대학에서 이걸 배운 적이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실무를 하면서 이 외국환 거래제도가 이렇게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제도는 이렇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1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1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우리나라 외환제도는 이게 외국환 관리법이라고 만들어진 게 1961년도입니다. 1961년도에 만들어졌고 그전에는 우리나라에 외국환 관리법이라고 없었고 외국환 관리는 미국 해방되고 나서 미 군정법령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산재한 법에 의해서 이렇게 다뤄졌는데 이 외국환 관리제도가 만들어진 게 1961년이고 그 이후에 쭉 자유화 과정을 겪으면서 2006년 5월에는 이제 우리나라 외환 시장을 2009년까지 완전히 자유화하겠다 이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이제 1페이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2009년까지 외환 거래를 자유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런 거를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믿어도 되느냐, 한국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는 이제 당국에서는 2009년까지는 뒤로 이렇게 가는 것 없이 계속 정해진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2009년까지는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 제도가 완전히 자유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자유화되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직업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 외국환 거래 제도 이 규제가 있을 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유화되면 이제 별로 이제 제 할 일이 없어집니다. 다른 분야로 가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연장됐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2009년까지 일단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한 번씩 보면, 여기 이제 학생들이 계시지만, 해외 부동산 투자가 자유화되면서 또 세계적인 부동산 회사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 부동산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조선 호텔이나 뭐 이런 큰 호텔을 빌려가지고 한국의 그 명망 있는 투자가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면서 한국의 외환제도가 어떻다는 걸 설명을 이제 하면서 외국 사람한테 어떤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저보고 또 강의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조선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를 하면 이제 한국의 외환제도는 2009년까지 자유화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하나같이 외국 사람들이 다 손들어서 그러면 갑자기 그러다가 그만두는 거 아니냐, 뭐 또 가다가 그만두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은 뒤로 가는 건 없고요. 2009년까지 반드시 외국환 거래 자유화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 펴보시면 우리나라 외환 거래 제도는 이렇게 이렇게 큰 핵을 끌 수 있습니다. 뭐냐면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IMF 이전과 이후로. IMF 이전에는 이 외국환 관리 체제는 좀 더 외국환을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환을 좀 더 유출 억제, 유입 촉진. 이건 돈은 많이 들어오게 하고 나가는 거는 억제해서 외국환을 좀 우리의 가둬두는 이런 정책인데 이 IMF 이후에는 유출 촉진, 유입 촉진. 그러니까 이 왕래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게 이 큰 흐름입니다. 이 IMF 이후에. 그래서 이 외국환 거래를 볼 때 지금 현재 어떤 외환 거래를 이제 아마 졸업하시고 아니면 지금 사회에 계신 분들이 어떤 외환 거래를 하고자 할 때 한국에서 안 되는 외환 거래는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그 사유가 좀 뭔가 탈법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아니면 탈세 목적이면 안 되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어떤 거는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되고 어떤 거는 어떤 서류를 떼서 해야 되는데 그 절차만 지키면 모든 외환 거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다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IMF 이전에 이런 시대에서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건 안 된다, 어떤 건 된다 이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게 이제 단계를 밟아서 2005년 12월로 한국에 자본 거래를 할 때는 허가 제도라는 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안 받아도 다 이렇게 그냥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어떤 큰 변화가 IMF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죠. 작년 여름에 작년 봄입니까? 봄에 임시국회를 하는데 한국은행 그 업무 보고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임시국회 자리에서 한국은행 업무 보고에서 이제 한국의 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약 2천억 불 정도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운용 방안에 대해서 뭐 달러 값의 변동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유로화의 변동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예를 들어서 2천억 불이 이렇게 외환 보유고가 있다면 뭐 달러는 이만큼, 뭐 엔은 이만큼, 뭐 유로는 또 이만큼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때 한국은행 박승 총재께서 외신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 2천억 불에 가진 지금의 현재 통화를 좀 다변화시키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변화시키겠다. 이게 뭐냐면 달러 위주가 아니고 좀 엔도 많이 늘리고 유로도 많이 늘리는 그런 어떤 뭐 위안화도 있다든지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겠다. 다변화시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날 그게 이제 외신에 이렇게 보도되고 나서 미국 월가에서 그거를 보고 이제 한국에서 이 달러를 앞으로 시장에 많이 내놓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달러가 시장에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시장에 많이 나오면 달러 값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달러가 시장에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국하고 비슷한 대만, 일본, 중국 이런 아시아계에서도 좀 달러를 많이 내놓을 것이다. 같이 이제 확대 해석해가지고 갑자기 미국의 달러 값이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그럼 미국 자산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해서 주가가 이렇게 좀 폭락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반만 년 역사를 살아왔지만 이 한국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그냥 한마디 그냥 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통화를 다변화하겠다는 말에 미국에서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아마 유사 이래로 처음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2천억 불의 보유고가 상당히 이렇게 의미는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국민한테 부담은 되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는 어떤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외환 제도는
주로 이제 자유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외환 거래가 활성화되느냐 이런데 초점을 두고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 어떤 이제 3페이지 보시면 외국환 거래 기준이 개정돼서 쭉 어떻게 밟아왔는지 하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4페이지의 마지막으로 2011년으로 계획된 외환시장 충장기 발전 방향의 일정이 2009년에 완료된다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한 표 보시면요. 5페이지 한 표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법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뭐냐면 국민 경제 발전을 이루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외환 거래 및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서 대외 거래 원활화, 국제 수지 균형, 통화 가치 안정을 이루어서 국민 경제 발전을 이룬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해서 이 국민 경제 발전을 이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외환 거래,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서 국민 경제 발전을 이룬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옛날에 한국은행 신입 직원들도 이렇게 보면 한 2시간 정도 한국은행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수 받을 때 외국환 거래 제도를 이렇게 배웁니다. 배울 때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신입 직원이나 이제 이런 직원들 평가를 하거든요. 시험을 치는데 중간 목적 대외 거래의 원활화, 국제 수지의 균형, 통화 가치 안정 이걸 비워두고 이걸 메꾸는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외환 거래,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서 어떻게 해서 국민 경제의 발전을 이루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서 중간 목적은 칸을 비우니까 이 대외 거래의 원활화, 국제 수지의 균형, 통화 가치 안정을 이뤄서 한다 이런 이제 아주 주입식 교육으로 이렇게 시켰는데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뭐가 있다, 어떻게 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큰 목적을 알면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 제도의 주요 특징은 원칙적으로 자유화되고 자유화에 대한 부작용이 최소화하도록 만약에 이제 갑자기 자유화됐는데 부작용이 생기면 오늘부터 언제까지 이러한 외국환 거래 제도에서는 금지를 한다, 지급 정지를 한다, 돈이 못 나간다, 허가제로 바꾼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화에 대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한 장치를 마련하는데 이런 걸 보통 보면 세이프 가드라 그러죠. 가트 조항에도 세이프 가드가 있고 갑자기 비상 조치가 생겼을 때 정지시키는 조치들이 있죠. 그 세이프 가드 조항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어떤 장치를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7페이지 보시면 이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간 제도를 활용한다. 그리고 대외 채권 회수 업무가 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 제도의 특징이 지금 한 4가지 정도 적어놨는데 이것도 제가 제가 이게 자꾸 이야기 드리는 걸 혹시 이제 좀 입체적으로 시험을 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라고 그러면 이것도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보통 은행들 보면 경남은행, 부산은행 이런 데 있는데 그 지방에 있는 은행에 가서 지방에서 외국환 거래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승진 시험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뭐라 그럽니까? 고급 손님을 상대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P 뭡니까? PB죠. 프라이빗 뱅크. 이 PB가 되려면 반드시 외국환 거래 제도에 대해서 아주 해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PB의 이 손님들은 대개 보면 이 외국환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되게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환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PB들은 이게 필수 과목입니다. 외국환 거래 제도. 그래서 제가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게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한 30문제 정도 내고 했는데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거기서 몇 사람 떨어지고 하는데 이게 문제를 냈더만 처음에는 이제 그 강의실에서 강좌에서 이렇게 이제 곡선을 그리도록 문제를 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충실하게 이렇게 내줬거든. 문제를 내가지고 하니까 진짜 이렇게 딱 나왔어요. 딱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 떨어지고 이제 중간에 분포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어떤 회사 측에서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까운 사람이 많아가지고 시험을 또 쳤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내가지고 구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다 채점을 했는데 그래서 PB들이 이게 외국환 거래 제도가 상당히 이게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 제도 특징이 4가지가 있는데 자유롭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 제도가 활용되고 대외 채권 횟수 의무가 있다. 이런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오늘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사실은 요거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막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밤새도록 재밌는 이야기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제도 안에서도 이 눈에 보이기는 간단하지만 이 뭐 자유화에 대한 최소화라든지 아니면 자유화라든지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대외 채권 횟수 의무가 있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도 굉장히 재미있게 우리가 밤을 샐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이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 제도라는 게 뭐냐면 외국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한이라고 하는 어떤 여기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려면 일정한 라이센스를 받아야 된다는 게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가 지금 한양대학교 제가 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가 상당히 공신력도 있고 대학으로서 활동도 하고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한 업무 취급을 하겠다 이래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사업하는 분들이 있어 우리가 외국한 업무 취급 하겠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한 업무 취급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국가가 주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게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 제도입니다. 그래서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 제도의 라이센스를 받은 데는 몇 가지 자기 본인이 스스로 누리는 형용하는 이익도 있지만 의무도 많이 있습니다. 의무는 뭐냐면 각종 외환 거래가 일어나면 모든 걸 다 자기들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고 또 어떤 거래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신해서 상업적인 기관들이 심사도 해야 됩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지만 취급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여기 혹시 경찰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경찰에서 검찰 출신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계신데 제가 작년에 검경 뭐 이렇게 다툼이 있었잖아요. 검경 수사권 다툼이 가지고 여름에 막 이렇게 서로 막 성명전도 하고 했을 때 검경 수사권 다툼을 할 때 이 경찰에서 이 경찰도 보면 이 외사부라고 있습니다. 외사부. 이 외사부라고 그러죠. 하여간 외국과 관계되는 일을 다 외사부인데 이 외사부에 있는 분들은 다 외국권 거래법을 또 굉장히 공부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 범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 외사부에서 범인을 잡았는데 201명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201명 한꺼번에. 이 201명을 잡은 게 어떤 경우인가 하면 여기 일본에 있으면 일본에 우리나라 그 여성들이나 남성들 중에 불법으로 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일본에 가서 또 뭐 여기 여성분도 계시지만 아마 이렇게 유흥업소에 가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대개 이제 돈을 벌면 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효자 효녀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 시골에 계신 자기 부모님한테 돈을 보낸다든지 뭐 자기 형제한테 돈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돈을 벌면 본인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맛있는 걸 사 먹고 이렇게 안 쓰고 다 이렇게 돈을 보내려고 그럽니다. 근데 일본에서 본인들이 불법 체제자니까 돈을 보낼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 제일교포 박모 씨가 박시성을 가지시면 박모 씨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 보냈습니다. 이렇게 돈을. 이 박모 씨가 이제 많은 사람 돈을 받아 가지고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내줬어요. 박모 씨는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서는 좋은 일을 한 거죠. 좋은 일을 했는데 본인이 그 과정에 이제 약간의 수수료를 받았겠죠, 그죠? 보내면서 수수료를 받고 이제 보내줬는데 이 사람이 보내는 방법이 한국에 이제 자기 외화 계정도 개설하고 그다음에 원화 계정도 개설해가지고 이 외화로 보내고 원화로 가면 여기서 인터넷 뱅킹으로 이 사람들이 보내달라는데 다 이렇게 돈을 보내줬어요, 그냥. 돈을 보내줬는데 경찰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너는 한치기범이다. 그러니까 이 외환을 너 마음대로 이렇게 다루는 사람이다. 이런 걸 이제 한치기라고 그러죠, 한치기. 한치기범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잡았는데 이 사람만 잡은 게 아니라 이 돈 받은 사람이죠. 돈 받은 사람도 다 잡았어요. 200명을. 돈 받은 사람 잡아가지고 검찰에 보내니까 검찰에서 야, 돈 보낸 사람 저 박 씨는 잘못했는데 나머지 받은 사람이 뭐가 죄가 있냐 이래서
200명을 다 풀어줬어요. 풀어주니까 이 경찰에서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저 경찰이 인권을 유린하는 기관도 아니고 우리도 열심히 법을 공부하고 이렇게 제도를 연구해가지고 이 사회 질서를 지키게 잡았는데 왜 이렇게 풀어주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 검경에 이제 검찰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우리는 그러면 그 경찰에서는 검찰이 우리를 인권을 유린하는 기관으로 몰고 가려 한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법 적용을 제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다툼이 있으니까 다툼이 있고 이게 이제 사회에 막 이렇게 자꾸 어나운서가 되니까 그럼 실무적으로 전문가가 누구냐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이걸 해결하자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근을 하니까 그 경찰에서 이렇게 덩치가 큰 분들이 한 3사람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제 밑에 담당 계장님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보면 이제 이거 다 이 방송되나요? 이게 다 삭제도 되는 거죠 편집할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직도 이런 걸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범죄 조직이 있다, 이거 잡은 거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의견을 말해달라니까 담당 계장께서 이제 잘 이렇게 보니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가니까 이렇게 막 분위기가 이렇게 막 좀 이렇게 편하지 않은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냐 해서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한국은행에 다니는 사람들은 남을 처벌하는 그런 어떤 조항들은 잘 모르고 이렇게 평범하게 일어나는 거래밖에 모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주기가 좀 힘들다. 별로 이제 누가 처벌받는 걸 우리가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래도 의견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갔는데 그러고 나서 한 30분 지나니까 검찰에서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이종덕 과장님이시냐고 맞다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뭐냐고 그래서 그거 꼭 내가 답해야 되는 의견이냐 그건 별로 그렇게 내가 처벌받는 건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또 이제 또 한참 있다가 한 30분 지나가지고 다시 전화 와서 이 과장님이 검찰청에 좀 오셔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중앙수사부, 서울지검 중수부, 중수부도 아니고 하여간 보니까 외사부가 있더라고요. 외사부에 가니까 몇 시까지 1시 반까지 오시라고 해서 가니까 그 외환 관련 기관들은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세청,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경찰청도 완전한데 경찰청은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검찰청 그래가지고 이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빨리 이걸 수습 안 하면 이 검경 수사권 다툼이 비화돼가지고 민심이 혼란하기 때문에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 때문에 아마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실무적인 의견을 줬는데 이 실무적인 의견에 따라서 이제 그날 아마 검찰에서는 다시 또 기소 안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결정이 났었어요. 나가지고 이제 해결됐는데 그러면 왜 그 박모 씨가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이 결국은 뭐냐면 은행도 아니면서 은행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은행도 아니면서 이 사람이 외국한 업무 취급기간 제도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벌 받습니다. 그냥 외국한.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이나 법원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뭐냐면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화 올 때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한테 전화하고 검찰에 전화하고 법조경 잘못하고 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 사람을 직업방법 위반이다. 이 직업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일본에 있는 여자분하고 아니면 자기 부모님하고 이렇게 직접 직업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받아서 직업하면 제3자 직업이기 때문에 제3자 직업은 한국은행 총재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직업방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 법리 적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법리죠. 이건 뭐냐면 이건 뭐냐면 여기서 자기가 한전하고 하는 게 외국한 업무 취급기간 제도에 등록도 안 하고 이런 업무를 하면서 외국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게 맞는 거지. 그게 아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도 그게 한 30년 전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 외국한 업무 취급기간 제도를 두는 이유가 이렇게 외국하는 우리나라의 흐름들을 모든 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최소한 완전히 한 군데 리포팅이 돼야지 이게 이제 외국화를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개인 간의 사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면 외국한 흐름도 모르고 알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 제도를 틈으로 해서 우리나라 모든 외국한은 한국은행으로 다 집중되도록 다 리포팅 되도록 일어나자마자 실시간으로 다 우리 한국은행에 있는 외환 전산망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딱 치면 누가 얼마 외국한 거래한 게 일목요연하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는데 절대 그 정보는 용도 외에 쓰지 못하고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제 한 번씩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장관에 온다든지 아니면 총리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인사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외국한 거래 내역을 다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오면 우리가 이제 알려줄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 용도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외국한이 모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 제도 활용이고요. 그리고 대외 채권 해소 의무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첫째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이 대외 채권 해소 의무는 뭐냐면 해외 자기가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다 하면 삼성이나 현대가 수출을 하고 1,000만 불 받을 게 있다. 아니면 100만 불 받을 게 있다 하면 일정한 기간 내에 한국에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안 가져오면 안 되는 제도입니다. 이게 대외 채권 해소 의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채권들이 밖에 놔두지 말고 가져오라는 어떤 제도가 대외 채권 해소 의무입니다. 요게 작년까지는 건당 10만 불 이상 되는 채권만 대상이었는데 우리나라의 환율이 자꾸 떨어졌죠. 떨어져가지고 외환을 좀 더 내보낼 필요가 많아졌죠. 들어오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울 시기가 됐기 때문에 건당 50만 불 이렇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건당 50만 불 이상 되는 채권은 다 1년 6개월 안에 한국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야 되는 채권이 있으면 돼요.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죠.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니까 현대나 삼성, 대우 옛날에 이런 데서 큰 기업들이 이라크에 많은 물자를 팔았습니다. 전쟁 물자도 팔고 그냥 상거래 물자도 팔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자기가 가진 채권들이 이라크 정부가 갚아주지 못하고 이라크 은행도 못 갚아주는 채권들이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으니까 유럽에 이런 것만 전문을 하는 어떤 기관들이 이 채권을 가지고 현대가 가진 채권이 100이면 너가 가진 채권을 내가 20으로 계산해 줄게. 20만 받아라. 이러면 현대에서 이제 생각하는 20이라도 좀 받는 게 어디냐. 아니면 우리가 받겠다. 이런 어떤 두 가지 의사결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개 보면 우리나라가 받지 못하는 채권을 저쪽에서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20이라도 받겠다. 이런 입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20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100을 수출했으니까 80원 못 받는 거예요. 80원. 20만 들어오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80원 어디 갔느냐? 너가 대외채권 해소 뭐가 있는데 이걸 받지 못했으니까 너는 외국한 거래법 위반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 80 못 받는 이유는 내가 전쟁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를 하면 면제 사유가 있습니다. 대외채권 해소 면제 사유. 면제를 받으면 이 사람 대외채권 해소 의무로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대외채권 해소 의무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 네 가지가 외국한 거래 제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 어디 시험치면 이건 다 잘 쓰실 수 있겠어요? 아니 제가 한 번은 이게 아직도 2009년이 안 돼가지고 이 외국한 거래 제도 강의를 들으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강대 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시험 문제를 냈어요. 이거 우리나라 외국한 거래 제도의 지급 절차에 대해서 쓰라 그러니까 여기 다 앉아있어도 몇 분은 잘 쓰시고 몇 분은 또 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잘 안 쓰시고 그런 분이 계시던데 이게 한 번만 이렇게 딱 보면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다 이렇게 우리나라 외국한 거래 제도의 특징이 뭐다, 자유화돼 있다,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 제도를 활용한다, 대외 채권 해소 뭐가 있다, 유사시에 하는 게 있다, 이런 거 정도 아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습니다.